저는 정혜진, 올해 62살입니다. 전주에서 작은 한복점을 운영하고 있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예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시작한 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전주 복지관에서 하는 반찬 나눔 봉사. 김치를 담그고 물을 썰어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일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복지관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씻고 있는데 옆자리에 낯선 남자분이 앉았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저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오셨어요? 그분이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윤태수라고 해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말투도 정갈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못 써는 법을 알려드렸죠. 태수 씨는 서툰 손놀림으로 물을 썰었습니다. 칼질이 영 익숙하지 않아 보였어요. 한참을 함께 일하다가 그분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암 치료 중이거든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암이라니.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짠해졌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태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분에게 마음이 갔어요. 혼자 병마와 싸우면서도 남을 돕겠다고 나온 마음씨가 기특했죠. 봉사가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태수 씨가 다가왔어요. 정혜진 씨 맞죠? 아까 명찰 받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밥을 사겠다고 한 거였으니까요. 그러세요. 언제든 좋아요. 그렇게 저는 태수 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봉사 친구가 생긴 것 같았죠. 암 투병 중이라는 그분이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날이었어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외로움이 조금 덜했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다시 태수 씨를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했던 밥, 오늘 사드려도 될까요? 벌써요? 좋죠. 우리는 복지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태수 씨는 메뉴를 고르면서도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폈어요. 배려심이 있어 보였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딸이 하나 있는데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연락도 뜸하죠.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정혜진 씨도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됐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였어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들. 그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 태수 씨의 말투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저도 마음을 열게 됐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봉사 나오실 거죠? 당연하죠. 매주 가는 걸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분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아직은 그저 봉사 친구일 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태수 씨가 제 한복점에 온 지 며칠 뒤였습니다.
봉사활동 날이 돌아왔죠. 복지관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는데 태수 씨가 제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혜진 씨,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죠. 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많이 외롭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까요. 그 말에 손을 멈췄어요. 태수 씨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거든요. 가족분은 안 계세요? 딸이 하나 있긴 한데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연락도 없어요. 명절 때도 안 와요. 제가 암 투병 중이라고 해도 관심 없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픈 몸으로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든데 자식한테 버림받았다니. 제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딸 하영이는 연락을 하긴 하지만 멀리 있으니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죠. 저도 비슷해요. 딸이 해외에 있어서 자주 못 봐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네요.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밤이 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물을 썰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시간 같았죠. 봉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태수 씨가 말했어요. 혜진 씨, 오늘 점심 같이 할까요? 근처 식당에서요. 좋아요. 우리는 복지관 근처 작은 백반집으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태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살았어요. 회사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고 전주로 내려왔죠. 아내는 일찍 떠나보냈고요. 그러셨구나.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태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저도 아내 떠나보낼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혼자 남겨진 기분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뒤 똑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태수 씨는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딸한테 연락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제가 아프다는 얘기도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연락하는 것도 지쳐서 그냥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한테 외면당한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알 것 같았죠. 저도 하영이가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을 때마다 허전했으니까요. 태수 씨도 참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조금 나아요. 특히 혜진 씨 같은 분 만나니까 위로가 되네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태수 씨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외로움과 진정성이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진 씨, 다음 주에도 또 뵐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 말고도 이렇게 밥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밥을 먹고 산책도 했어요. 태수 씨는 늘 배려심 있게 대했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복점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태수 씨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혜진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제가 재활용 봉사로 번 돈이에요. 많진 않은데 이걸로 한복 한 벌 맞추고 싶어서요. 한복이요? 네. 다음 달이 제 어머니 제삿날이거든요. 암 치료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겼는데
이번엔 한복을 입고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제가 한복 입은 모습 보고 좋아하셨거든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암 투병 중이면서도 봉사로 번 적은 돈으로 어머니 제사를 준비하다니 이렇게 효심 깊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게다가 재활용 봉사라니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일을 한 거잖아요. 태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 봉투를 받았어요. 좋은 한복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혜진 씨. 태수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효심 깊은 사람, 병마와 싸우면서도 의연한 사람. 제 마음속에 태수 씨는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날 밤 한복을 재단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태수 씨가 어머니 제사에 입고 가면 좋아할 만한 한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면서 제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태수 씨의 한복이 완성됐습니다. 정성스럽게 바느질한 흑색 두루마기였죠. 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복 다 됐어요. 한번 입어보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혜진 씨.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저녁 무렵 태수 씨가 한복점에 왔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더니 정말 좋아했어요. 완벽해요. 어머니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제삿날 잘 다녀오세요. 태수 씨는 한복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약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이거 먹어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지금 드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물을 따르는 사이 태수 씨는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약봉투를 탁자 위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제가 물을 들고 나왔을 때는 이미 태수 씨가 나가고 있었죠. 태수 씨, 물이요. 아, 벌써 먹었어요. 급하게 먹어서 물 없이 먹었네요. 내일 봉사 때 봬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탁자 위에 약봉투가 남아 있었어요. 정리하려고 집어들었는데 문득 봉투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태민. 손이 멈췄어요. 태민이라고요. 태수 씨가 아니라. 봉투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윤태민이라고 적혀 있었죠. 환자 이름칸에 또박또박 인쇄된 글씨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약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친구 약을 대신 받아온 걸 거예요. 아니면 가족 약일 수도 있고. 태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어머니 제사를 정성껏 준비하는 효자인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거겠죠. 약봉투를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만 그 약봉투가 신경 쓰였거든요. 윤태민. 태수 씨와는 전혀 다른 이름. 왜 그런 약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태수 씨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고 외로움을 나눠준 사람이잖아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주방에 들어갔는데 태수 씨가 안 보였어요. 이상했죠. 지난 몇 주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는데 봉사 담당자인 김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태수 씨 오늘 안 오셨나요? 태수 씨요? 누구 말씀이세요? 윤태수 씨요. 저랑 같이 봉사하던 분인데요. 김 선생님이 명단을 뒤적거렸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윤태수라는 분은 명단에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같이 봉사했는걸요. 혹시 일일 봉사로 오신 건 아닐까요? 명단에 등록 안 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찝찝했습니다. 태수 씨는 분명 저한테 매주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명단에 이름이 없다니. 일일 봉사라면 매번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약봉투에 다른 이름, 봉사 명단에 없는 이름.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서랍에서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봤죠. 윤태민. 그리고 처방 날짜를 확인했어요.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제 가게에 오기 직전에 받은 약이었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정말 친구 약일까요? 아니면 가족 약일까요? 그렇다면 왜 자기 이름으로 받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받은 걸까요? 의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탓했어요. 태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의심하다니. 저는 정말 못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태수 씨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죠.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약봉투 이름이 왜 다른지, 봉사 명단에 왜 없는지.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의심한다는 걸 알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약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제 착각일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윤태민, 윤태수? 왜 이름이 다를까요? 왜 봉사 명단에 없을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탓했죠. 좋은 사람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태수 씨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에요. 외로운 저에게 다가와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 뒤로 태수 씨와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약봉투에 이름이 신경 쓰였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태수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를 배려해줬으니까요. 함께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혜진 씨, 저희 이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혹시 결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결혼이요? 네. 저도 혼자 지내는 게 힘들고 혜진 씨도 외로우시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요?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정말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생각해 볼게요. 며칠 뒤 태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저 시한부예요.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혜진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니. 그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외롭게 보내게 할 순 없었어요. 알겠어요. 같이 살아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딸 하영이한테 전화했을 때 격하게 반대했어요. 엄마, 너무 빨라요. 그 사람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혼인신고 후 첫날 밤이었습니다. 태수 씨와 제 집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자는 밤이었죠. 낯설었지만 동시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금방 잠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던 터라 곧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잤을까요? 뭔가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태수 씨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태수 씨가 거실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더니 전화 통화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침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렸죠. 그래, 이번엔 한복집 여사장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복집 여사장, 저를 말하는 건가요? 완전히 넘어왔어. 혼인신고까지 했다니까. 숨이 막혔어요. 넘어왔다니. 무슨 뜻이죠? 저는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주쯤 건물명에 이전하자고 할게. 이 여자 딸이 해외에 있어서 완벽해. 아무도 모를 거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건물명에 이전. 사기. 이게 사기였구나. 태수 씨가 저한테 접근한 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암 투병 중이라는 말 완전히 믿더라고. 효자 컨셉도 먹혔고, 역시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게 포인트야. 봉사활동.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명단에 이름이 없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접근한 거였죠. 윤태민 약봉투는 좀 실수였는데 다행히 넘어갔어. 이 여자 너무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해. 약봉투. 제가 봤던 그 약봉투. 윤태민이라는 이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태수 씨가 거짓말쟁이라는 건 확실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 씨가 다시 침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척해야 했어요. 들킨 줄 알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침대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태수 씨가 누운 거예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겁났어요. 잠시 후 태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혜진 씨, 깨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는 척했죠. 하지만 몸이 너무 굳어 있었어요. 무서운 꿈 꾸셨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아니, 그냥 잠꼬대라도 한 줄 아는 걸까요? 저는 계속 자는 척했어요. 태수 씨가 다시 누웠습니다. 곧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이 갑자기 낯선 존재로 느껴졌거든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암 투병도, 효심도, 외로움도, 따뜻한 말도 전부 저한테서 건물을 빼앗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 순 없었어요. 태수 씨가 깰까봐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은 길었습니다. 해가 뜨기까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그냥 도망칠까?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저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저의 선의를 짓밟고 저를 속인 이 남자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도 뭔가 해야 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수 씨가 일어나 웃으며 말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여보?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잘 잤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태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씻으러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모르는 척하기로,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하기로. 태수 씨가 한 말, 행동, 전화 통화 내용, 전부 다 메모해 두기로 했죠. 언젠가 이 증거들로 태수 씨를 무너뜨릴 거예요. 저만 당하고 끝낼 순 없으니까요.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어젯밤 들은 전화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태수 씨가 전화할 때마다 귀를 기울였어요. 외출할 때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전부 다 공책에 적었죠. 태수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웃으며 인사했고, 제게 잘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말로 보였습니다. 연기였죠. 저한테서 건물을 빼앗기 위한.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태수 씨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해서요. 검사 받고 올게요.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웃으며 배웅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했죠. 정말 병원에 가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사기를 치러 가는 걸까? 태수 씨가 나간 뒤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거실을 살펴보고 침실도 뒤졌어요. 하지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태수 씨의 가방이었어요. 평소엔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두고 갔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남의 가방을 뒤지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태수 씨는 저를 속이고 있잖아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 수첩, 그리고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꺼내봤죠. 부동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제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나 태수 씨는 이미 제 건물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태수 씨가 젊은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둘이 참 친해 보였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다음엔 같이 가요. 미연 드림. 미연. 이 여자는 누구죠? 태수 씨의 딸이라고 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공범일까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태수 씨는 저한테 외롭다고, 딸이 연락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여자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니까요. 가방을 다시 원래대로 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앉아서 사진을 다시 봤어요. 태수 씨의 웃는 얼굴. 저한테 보여준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미소. 하지만 이제 그게 전부 거짓말로 보였어요. 그날 오후 복지관에 갔습니다. 봉사활동 날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거든요. 평소처럼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윤태수라는 사람 아세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얼굴이 수척했고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네, 아는데요. 왜요? 그 여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당했어요. 그 사람한테.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당했다니.
역시 태수 씨는 저만 속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저도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암 투병 중이라고, 외롭다고, 딸이 연락도 안 한다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래서요? 혼인신고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제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갔어요. 3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그리고 사라졌죠.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신고는 하셨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부족하대요. 혼인 관계였으니까 돈을 함께 쓴 거라고. 사기로 입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태수 씨가 제 돈을 빼가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아요. 돈은 다 잃었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마음을 다독이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사람 또 봤어요. 여기서요? 네. 또 다른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봉사하는 척 하면서. 그때 알았죠. 이 사람이 계속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수 씨는 상습범이었어요. 저만 속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속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미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 그 사람 공범이에요. 태수 씨 여동생이라고 하던데 사실은 애인인 것 같아요. 둘이 함께 사기치는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 미연. 태수 씨의 공범. 둘이 함께 여러 사람을 속이고 돈을 빼앗은 거예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여성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빨리 도망치세요. 그 사람 위험해요. 아니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제 내가 끝을 볼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당했어요. 혼자는 못 이겼지만 둘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피해자가 옆에 있으니까요. 함께라면 태수 씨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 씨는 웃으며 맞아줬어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복지관 갔다 왔어요. 그러셨구나. 저녁 먹을까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태수 씨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 이제 끝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복점으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도윤이었어요.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젊은 청년이죠. 평소에도 종종 한복을 맞추러 오곤 했던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도윤 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럼요. 앉으세요. 도윤 씨가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죠. 사장님, 윤태수라는 사람 아시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윤 씨가 태수 씨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네, 알아요. 제 남편이에요. 도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정말이었네요. 소문 들었어요. 사장님이 최근에 재혼하셨다고. 네, 그런데 왜요? 도윤 씨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사장님, 그 사람 조심하셔야 해요. 이거 봐주세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어요. 윤태수, 사기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날짜를 보니 5년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또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다른 판결문들, 전부 사기 관련이었습니다. 이건 3건, 4건, 전과 오범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이상해서 알아봤어요. 윤태수라는 사람, 봉사자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조사해봤죠. 도윤 씨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대전에서도 같은 수법 썼어요. 봉사활동에서 여성을 만나서 접근하고 결혼한 다음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피해자가 최소 5명은 되는 것 같아요. 숨이 막혔습니다. 5명. 태수 씨는 이미 5명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까지.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예요? 죄송해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도 됐고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사장님,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경찰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신고하면 소용없어요. 혼인 관계니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저도 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어요. 내 바늘로 거짓을 꿰매야죠. 도윤 씨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곧 건물 명의를 요구할 거예요. 이미 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봤거든요. 그럼요. 제가 먼저 덫을 칠 거예요. 태수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도윤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혼자가 아니니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그 여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같은 피해자. 그녀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도윤 씨까지. 도윤 씨도 도와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장님 어머니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고마워요. 그럼 이렇게 해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태수 씨가 건물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 저는 흔쾌히 승낙하는 척 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는 날 경찰을 대기시켜 두는 거죠. 도윤 씨와 그 여성이 증인으로 함께 가고요. 제가 녹음도 해둘게요. 태수 씨가 사기친다는 증거를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경찰 쪽 아는 사람 있어요. 미리 얘기해 둘게요. 그리고 이거.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태수 씨와 미연이 함께 찍은 사진. 이 여자가 공범이에요. 미연이라는 사람. 같이 잡아야 해요. 도윤 씨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도 조사해 볼게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태수 씨의 모든 말과 행동을 녹음했어요.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고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죠. 태수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엔 같이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연기라는 걸 아니까요. 며칠 뒤 예상대로 태수 씨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산 정리요? 네. 제가 시한부잖아요. 만약 제가 먼저 가면 여보가 상속 문제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건물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럼 나중에 문제 없을 거예요. 공동 명의.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엔 전부 태수 씨 명의로 바꿀 생각이겠죠. 뻔한 수법이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태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넘어간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의 계획을. 정말요? 고마워요, 여보.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척하는 그 손길이 소름 끼쳤어요.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언제 부동산 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어때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좋아요. 그날 밤 도윤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덫이 작동합니다. 도윤 씨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준비 다 해놓을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화요일만 기다리면 돼요. 태수 씨가 제 건물을 빼앗으려는 바로 그 순간 덫이 작동할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아직도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분했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하는 거니까요. 바늘로 천을 꿰매듯 저도 이 거짓을 하나하나 꿰맬 거예요. 태수 씨가 만든 거짓말의 실을 풀고 진실로 다시 꿰맬 겁니다. 이번엔 내가 끝을 보겠어요.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지만 제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모든 게 끝나는 날. 태수 씨가 일어나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됐지만 동시에 차분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으니까요. 여보, 오늘 부동산 이시에 예약돼 있어요.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아침을 먹으면서 태수 씨는 계속 얘기했어요. 명예 이전하고 나면 뭘 할지, 어디 여행 갈지. 전부 거짓말이었죠. 명의만 이전되면 사라질 사람이 무슨 여행을 간다는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연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수 씨를 믿는 척. 오후 1시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태수 씨가 운전을 했죠. 차 안에서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잘 될 거예요. 네, 믿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제가 믿는 건 태수 씨가 아니었어요. 도윤 씨와 경찰, 그리고 진실을 믿었죠.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곳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윤태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태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 5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자, 여기 앉으세요. 서류 준비해놨습니다. 중개사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건물명의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태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사냥감을 잡은 사냥꾼처럼. 먼저 여기 확인하시고요.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태수 씨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어요. 공동 명의로 바꾸는 계약서였죠. 하지만 태수 씨는 나중에 이걸 다시 자기 단독 명의로 바꿀 생각이었을 거예요. 여보, 괜찮죠? 태수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속아 넘어갔는지.
네, 괜찮아요. 건물 명예 당신 걸로 옮겨드릴게요. 태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환한 미소, 승리의 미소,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사랑. 그 말이 얼마나 역겨운지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뒤이어 도윤 씨와 복지관에서 만난 그 여성도 함께 들어왔죠. 태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어졌어요. 딸그랑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윤태수 씨 맞으시죠?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는 말을 못했어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죠. 윤태수 씨 상습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태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사기요? 이분들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도윤 씨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태수 씨의 전과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제가 녹음한 파일들. 태수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사랑한다 했잖아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은 사랑을 이용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태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죠. 봉사활동에서 만난 척, 암투병 중인 척, 외로운 척, 효자인 척.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제 외로움을 이용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죠.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거짓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윤태민이라는 약봉투, 봉사 명단에 없는 이름, 새벽 전화 통화, 미연이라는 공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저한테만 이런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5명. 이미 5명을 속였어요. 태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정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당신이 날 먼저 속였잖아. 건물이 있다면서. 건물은 있어요. 하지만 당신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경찰이 태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나요. 놓으라고요. 태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죠.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도윤 씨가 다가와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죠.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복지관 여성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후련함도 뒤섞인 눈물이었죠. 중개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치웠습니다.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됐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도윤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인 무효 소송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야죠. 잘하셨어요. 사장님은 강한 분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에요. 강해져야만 했던 거죠.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거짓된 따뜻함보다 진실된 고요함이 더 좋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거든요. 제가 녹음한 파일들, 도윤 씨가 모은 전과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태수 씨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법정에서 태수 씨를 다시 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들어오는 모습이 초라했어요. 처음 봤을 때 단정하고 다정해 보이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윤태수 상습 사기, 전과 오범, 피해자 총 6명, 피해액 2억 3천만 원. 제 건물까지 빼앗았다면 더 늘어났을 금액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법정에 왔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그 여성도 있었고 대전에서 온 분도 계셨어요. 모두 비슷한 피해를 입었죠. 봉사활동에서 만나서 암투병 중이라는 거짓말을 듣고 결혼 후 재산을 빼앗긴 분들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윤태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10년. 긴 시간이었어요. 태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속삭였지만 태수 씨는 반응하지 않았죠. 법정을 나오는데 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태수 씨의 눈빛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도윤 씨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이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강하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강하다? 저는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였죠. 혼인 무효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사기 결혼이었으니 당연히 무효였어요. 법원은 빠르게 판결을 내렸죠. 저는 다시 정혜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한복점에서 평소처럼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딸 하영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뉴스 봤어요. 그 사람 잡혔다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울까? 예전처럼 외로울까? 아니야. 이젠 괜찮아.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거짓된 관계가 더 외로운 거더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더 단단해졌어. 전화를 끊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바늘에 실을 꿰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짓을 꿰맸던 것처럼 이제 제 삶도 다시 꿰매야겠다고.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 날이었어요. 사실 가기 싫었어요. 태수 씨를 처음 만난 곳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복지관에 들어섰습니다. 주방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평온한 냄새였죠.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이 익숙했습니다. 몇 년을 해온 일이니까요.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으며 웃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당연하죠. 제가 왜 안 와요? 사장님, 이번엔 그 남자 안 오겠죠? 농담처럼 말했지만 조금은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내가 더 단단해졌으니까. 괜찮아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장님은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에요. 물을 썰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잖아요. 태수 씨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죠. 하지만 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더 조심하고 더 현명하게. 도윤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존경해요. 고마워요. 함께 물을 썰었습니다. 조용한 부엌. 칼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평온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지관 여성이 다가왔어요. 저와 함께 태수 씨를 고소했던 분이었죠. 혜진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당연히 와야죠. 저도요. 처음엔 오기 싫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나쁜 사람 만났다고 해서 봉사를 그만둘 순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혜진 씨,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예전처럼요. 한복점 운영하고, 봉사하고, 딸이랑 통화하고, 평범하게. 외롭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냐고. 예전엔 외로움이 무서웠어요. 그 외로움 때문에 태수 씨한테 속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외롭긴 해요. 하지만 외로움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거짓된 관계보다는 진실된 고독이 낫더라고요.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한복점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완성된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손님이 주문한 거였죠. 바늘을 들었습니다. 실을 꿰면서 생각했어요. 삶도 이렇게 바느질 같은 거겠죠. 풀리기도 하고 다시 꿰매기도 하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거짓 없이, 진심을 담아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바느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태수 씨를 만나기 전보다도 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달라졌거든요. 외로움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으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영이었어요. 엄마,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며칠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 오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죠. 거짓 없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업실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땀씩 천천히 정성스럽게. 제 삶도 이렇게 다시 꿰매고 있었어요. 거짓으로 풀어진 부분을 진실로 다시. 그렇게 조용히 단단하게.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62이죠. 남편을 떠나보낸 게 벌써 6년 전입니다. 처음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약국 정리하고 장례 뒷정리하고 아이들 챙기느라 슬퍼할 틈도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득문득 빈자리가 보이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 차려놓아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웃을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이 있으니 자주 올 수도 없고요.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때쯤 외로움이 진짜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봉사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박철민이라는 분이었죠.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말투도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죠. 봉사활동 중에 제가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걸 보더니 슬쩍 다가와서 도와주더군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자분이 이런 걸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남자의 배려 섞인 말투였습니다. 그날 봉사가 끝나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철민 씨는 제 옆자리에 앉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약 사셨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평생 남 돕는 일 하셨잖아요. 존경스럽습니다. 칭찬이 과하지 않고 딱 적당했어요. 게다가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았죠. 그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봉사 관련 이야기였어요. 다음 봉사 일정이 언제냐,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거요. 그러다가 점점 사적인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철민 씨도 혼자 산다고 했어요. 부인을 몇 년 전에 병으로 잃었다더군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본인도 외롭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도 혼자 사시죠? 힘드시겠어요. 뭐,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아요. 익숙해졌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죠. 오히려 익숙해질수록 더 외로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철민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숙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도 여러 번 갈아입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죠. 카페에서 만난 철민 씨는 정말 신사 같았어요. 제 의자를 빼주고 음료 주문도 챙겨주고 이야기하는 내내 제 눈을 바라보며 귀 기울여 들어주더군요. 정숙 씨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난 게 제 평생의 아쉬움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너무 설레는 거 아닌가, 나이도 있는데 이러는 게 우스운 건 아닌가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철민 씨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고 매번 만날 때마다 그는 저를 특별하게 대해줬어요. 외로움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 저는 그때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철민 씨와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무역업을 했어요. 중국하고 동남아 쪽으로 물건 수출하는 사업이었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가 말했습니다. 한창 때는 직원만 30명도 넘게 뒀습니다. 은퇴한 지금은 연금이 넉넉하게 나와서 걱정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철민 씨가 제안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아는 좋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저녁에 도착한 곳은 강남 쪽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여기 비싸겠는데. 속으로 걱정했지만 철민 씨는 태연했습니다. 저 박철민인데요. 예약했어요. 자리로 가는 동안 철민 씨가 속삭였습니다. 여긴 내가 단골이에요. 특별히 좋은 자리 챙겨줄 겁니다. 주문을 마친 뒤
철민 씨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인사 좀 드리려고요. 직원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사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그래요? 아쉽네. 여기 내가 자주 오는 곳이거든. 철민 씨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묘했어요. 어리둥절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골이라는데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어요. 괜한 생각이겠지. 직원이 새로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철민 씨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출장 다녔던 이야기, 유명한 호텔에서 묵었던 이야기들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철민 씨가 금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또 한 번 안심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 가져요. 우리 나이에 뭘 아끼고 살아요. 든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아까 그 직원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리둥절했던 그 눈빛이요. 왜 그랬을까? 잠깐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의심을 묻어버렸습니다. 철민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저는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인 순자와 명자를 만났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이는 사이였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있잖아. 나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좋은 사람? 누구? 봉사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박철민 씨라고. 정말 괜찮은 분이야. 명자도 관심 있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떤 분인데? 전에 사업하셨대. 무역업으로 크게 하셨고 지금은 은퇴해서 편하게 사시는 분이야. 나이는 66이고 이야기를 들은 순자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정수가 그 양반 잘 알아보고 만나는 거야? 응,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가 요즘 재혼 사기 정말 많다잖아. 특히 우리 같은 나이 여자들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 명자도 거들었어요. 맞아. 뉴스에서 봤는데 사업가인 척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있대. 천천히 좀 알아보고 해. 친구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철민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정말 잘해줘.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처음엔 다 그렇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순자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순자는 원래 현실적이고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사람 보는 눈도 있었죠. 아무튼 조심해. 재산 얘기 나오거든 절대 섣불리 응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철민 씨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철민 씨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보면 친구들도 안심할 거라 생각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온 철민 씨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깔끔한 셔츠를 입고 왔죠.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철민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와 명자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민 씨는 자신의 과거 경력을 설명했어요. 무역업을 했던 이야기, 직원들을 관리했던 이야기, 해외 바이어들과 거래했던 이야기들이었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 하세요? 은퇴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쉬면서 살아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신 거예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순자답다고 생각했어요. 철민 씨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연금이 나오니까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필요하시면 가지세요. 순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회사가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함을 계속 쳐다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정수가 잠깐 화장실 좀 같이 갈래? 응, 그래. 화장실로 가는 길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 회사 이상해. 뭐가? 이 회사 내가 알기론 10년 전에 문 닫은 곳이야. 내 남편이 여기랑 거래했었거든. 분명히 오래전에 폐업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응, 확실해. 이 회사 이름 기억해. 남편이 그때 돈 못 받아서 난리였거든. 그럼 왜 철민 씨가? 모르지. 근데 뭔가 수상해. 조심해야 돼.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철민 씨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려는 순간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명함 언제 만드신 거예요? 철민 씨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 이거요? 좀 오래됐어요. 명함 새로 안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도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폐업했죠. 그래서 은퇴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태연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순자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명자도 마찬가지였죠. 철민 씨와 헤어진 뒤 친구들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수가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명함도 이상하고 대답하는 것도 석연치 않아. 천천히 생각해봐. 서두르지 말고. 친구들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명함 안 만든 거면 그럴 수도 있잖아. 너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정수가 우리가 왜 이러겠어. 걱정돼서 그래. 알아, 고마워. 근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철민 씨는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외로웠던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줬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친구들이 너무 걱정이 많은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 감정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외로움이라는 핑계로 저는 결국 친구들의 충고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멈췄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난 이후로 철민 씨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잦아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뭐해요? 나 보고 싶은데. 처음엔 그런 관심이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한다는 게 설레기도 했고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교회 모임이 있어서. 교회 모임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했어요.
며칠 뒤 철민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이제 결혼 생각해봐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아직이요?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몇 달인데요. 이 나이에 뭘 더 알아봐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믿으면 되잖아요. 철민 씨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친구분들이 뭐라고 했나 보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걸까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천천히 했으면 해서요. 천천히요.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천천히 해요? 나는 정숙 씨랑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철민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를 원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너무 신중한 건가? 스스로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철민 씨는 집요하게 혼인신고를 재촉했습니다. 언제 혼인신고할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뭘 더 생각해요? 우리 나이에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말하다가 나중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뀌었죠. 정숙 씨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그럼 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점점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혼인신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날 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구청 갑시다. 혼인신고하러요. 다음 주요? 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준비할게. 준비요? 혼인신고에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신분증만 들고 가면 돼요. 말을 자르는 투였습니다. 거부할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핑계가 없었거든요. 약속한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불안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청 앞에서 철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오늘이네요. 가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철민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민원실에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철민 씨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요. 저기 철민 씨, 응? 혹시 가족분들은 안 오세요? 자녀분들이라도. 순간 철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표정이 싹 변했어요. 가족 얘기는 꺼내지 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안 돼. 내 가족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냥 우리 둘만 신고하면 돼. 냉정한 말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철민 씨가 맞나 싶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물어본 건데. 물어보지 마. 다시는. 딱 잘라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철민 씨도 그걸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안해요. 가족 얘기만 나오면 감정이 좀 격해져서. 이해해줘요. 억지로 짓는 미소였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어요. 네, 알겠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졌거든요.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서류를 작성하는 중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혼인신고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기쁨보다는 후회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구청을 나서는데 철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예요. 기쁘죠? 네. 힘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축하한다고 외식할까요? 저는 좀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봐요. 철민 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일인데 왜 슬픈 걸까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들을 걸 그랬어요. 좀 더 신중할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끝났어요. 그날 밤 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잘 지내? 응.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말? 응.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철민 씨의 차갑게 변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가족 얘기만 나오면 돌변하는 모습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걸까?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급하게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 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민 씨는 제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부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철민 씨가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지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뭐 하세요? 제 목소리에 철민 씨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 했어요. 아, 당신 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갑 좀 봤어요. 왜 제 지갑을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왜 있어요? 웃으며 말하는 철민 씨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허락도 없이. 허락요? 우리가 남이에요? 부부잖아요.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요.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론 그러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 있어요? 철민 씨는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철민 씨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 지금 시간 돼요? 왜요?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생활비가 필요한데. 생활비요? 네. 공과금 낼 돈이 좀 모자라서요. 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5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공과금이 50만 원이나 돼요? 그게 밀린 게 좀 있어서요.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알겠어요. 계좌 알려주세요.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돈을 보내고 나니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니까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미안한데 또 좀 부탁할 게 있어요. 뭔데요? 옛날 사업 관련해서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요? 100만 원이라니. 이번엔 금액이 더 컸습니다. 사업 자금이요? 은퇴하셨다면서요? 정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지을 게 있어서. 곧 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곧 갚겠다는 말이요. 언제 갚으실 건데요? 다음 달이요. 확실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또 돈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100만 원이었죠. 그렇게 한 달 사이에 여러 번 돈을 요구했습니다. 카드값을 내야 한다. 친구 경조사비가 필요하다. 차 수리비가 필요하다. 온갖 명목이었어요. 처음엔 믿었습니다. 부부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돈 이야기를 하지? 어느 날 순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모임 있잖아. 올 거지?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응, 갈게. 그래, 그럼 목요일에 봐. 전화를 끊고 철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목요일에 친구 모임 있어요.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철민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친구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건데요. 자주 만나네요. 나랑은 시간 안 보내려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 됐어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기분이 상한 게 느껴졌어요. 목요일이 됐습니다. 모임 나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꾸미고 가요? 친구들 만나는데 당연히 신경 써야죠. 남자들도 오나 봐요? 무슨 소리예요? 여자 친구들만 만나요. 그래요? 확실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그냥 남자들이 쳐다볼까봐 불안해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이 예쁘니까 남자들이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표면적으론 칭찬 같았지만 어투는 통제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올게요. 일찍 와요. 너무 늦지 말고. 명령하는 말투였습니다. 모임에 나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철민 씨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순자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정말? 결혼 생활은 어때? 그냥 적응 중이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할까 봐요.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지도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철민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몇 시인 줄 알아요? 9시요. 늦었네요. 늦지 않았어요. 평소 이 시간에 끝나요. 그래요? 난 늦은 것 같은데. 불만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엔 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교회는 일요일 예배만 가면 되잖아요. 따로 모임까지 갈 필요 있어요? 봉사 모임이에요. 제가 계속 해온 거예요. 이제 그만해요. 집에서 쉬어요. 왜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요. 나는 당신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밖에 자꾸 나가니까 불안하다고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제 생활을 통제하려는 게 느껴졌어요. 당신 왜 이러세요? 혼인신고 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혼인신고 전엔 부부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내 아내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철민 씨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철민 씨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해. 돈은 계속 요구하고 제 생활은 통제하려 들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한 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점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요구들 속에서요.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교회 지인을 만났습니다. 어머, 정숙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같은 교회를 다니는 김 집사님이었어요.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교회 모임에 안 보이시던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빠서요. 그러세요? 건강은 챙기셔야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정숙 씨, 박철민이라는 사람 아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아는데요. 왜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제 친구가 그 사람한테 당했거든요. 당했다니요? 결혼한다고 해서 돈 빌려줬는데 잠적했대요. 연락도 안 되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 사람 예전에 사업 망하고 도망쳤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 아니에요. 그냥 들어본 이름이라서요. 그래요? 아무튼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집사님과 헤어진 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검색창에 박철민이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무역업, 사기, 재혼 같은 단어를 함께 넣어서요.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박철민이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사업가인 척하며 재혼 빙자 사기 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글을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피해자의 하소연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봉사 모임에서 박철민이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무역업으로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재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적은 돈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총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어요. 다른 글도 있었습니다. 저도 박철민한테 당했습니다. 같은 수법이에요. 사업가라고 속이고 연금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혼인신고 재촉하더니 돈 뜯어가고 사라졌어요.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그 사람 전가도 있대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습범이래요. 여러 명 피해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급하게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정수가.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응, 어디서 볼까? 우리 집으로 와줘. 제발. 알았어. 지금 갈게. 순자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속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았어요. 박철민, 66세, 상습 혼인빙자 사기범, 전과 세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사업도, 연금도, 따뜻한 마음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순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정수가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순자야.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민 씨가 사기꾼이었어. 뭐? 다 거짓말이었어. 사업도, 돈도 다 거짓말이었어. 순자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순자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마트에서 들은 이야기, 인터넷에서 찾은 글들, 전과 기록까지.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식이 내가 바보였어. 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어. 한 달 전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따뜻하게 웃어주던 모습이요. 모두 계산된 연기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순자야?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 돈 보낸 기록 있지? 응, 있어. 좋아. 그것부터 챙기고. 그리고 변호사 상담 받아야 돼.